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고위공직자 자녀들 대학 입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자는 제안이 한 달 전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여야 어느 정당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75.2%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하자, 조국 정국이 끝나면 하자 논란이 있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미룰 명분이 사라졌고 각 정당에서 서로 뒤질세라 특별법안이 발의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묻는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 10명 중 2명 남짓에 불과했고 가능성을 낮게 보는 비율은 66%였습니다. 웬만한 현안에서는 여야 지지 성향에 따라 정치 지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던 여론이 정치 신뢰라는 의지 앞에서는 못 믿겠다 한 목소리를 냅니다. 잠시 뒤 더 콕과 더 여론 시간에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10월 28일 더 뉴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올렸습니다. 국정감사, 시정연설에 이어 이제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최대 쟁점은 단연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입니다. 당장 내일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선거법 처리도 의원 정수 조정과 맞물려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을 맞았습니다. 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입니다. 이 총리는 출근길 특별한 소감은 없지만 그런 기록이 붙었다는 건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몸을 낮췄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이 총리의 다양한 역할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곧 조국 전 장관의 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는 어제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차명주식 매입과 입시 비리 등에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연루됐는지를 캐물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발부 여부, 조 전 장관의 소환,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결혼을 꺼리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신혼집 마련에 지자체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공급도 확대됩니다. 부산에서는 신혼부부 대출금 1억 원까지 부산시가 이자를 3년 동안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숨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 작전 과정에서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오전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빈라덴 사살을 능가하는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민주당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등의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자동 부의를 주장하며 상정까지 밀어붙일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대립이 여전한 상황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났지만 역시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국회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교섭단체 원내대표 3명이 만났습니다. 몇 시에 만났죠? 네, 오전 11시 20분에 이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는데요. 여야는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일이라며 줄곧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개혁 법안 논의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부의를 강행하면 불법이라는 뜻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 부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공을 펼쳤습니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안은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안 되는 만큼 문 의장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른 만큼 내일 부의가 되더라도 이 사법개혁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부터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이 시작됐더군요. 오전에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이 사흘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이 진행됩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 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가운데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인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이하 3당의 공조를 통해 검찰 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 재작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여야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 법안과 이 사실상 묶여있는 선거법 개정은 20대 개혁 법안의 핵입니다.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보이고는 있지만 이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 정수 문제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심상정 대표는 어제에 이어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검토하자는 당시 합의가 있었다며 이 정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이 지역구 의원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뜻이지 확대에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공지능 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겠다는 뜻입니다. 올해 안에 새로운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 내용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3법이 연내에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차세대 인공지능 칩 같은 분야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하여 세계 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 스스로 인공지능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국가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낙연 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째를 맞았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의 880일 기록을 넘어서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로 재임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이 총리의 역할론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오늘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하면서 밝힌 소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 낮게, 더 가깝게 다가가야 합니다. 더 낮게라는 것은 국민의 더
어려운 분들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뜻인데요. 거기에 더 착목을 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고 동시에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더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것이고요. 더 낮게, 더 가깝게, 더 멀리 이 세 가지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2주 연속 상승하며 부정평가와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0월 4주차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0.7%포인트 오른 45.7%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9%포인트 떨어진 50.4%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0.6%로 0.8%포인트 올라 40%대를 회복했고 자유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모두 소폭 상승했고 우리공화당 지지율은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살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당이 앞다투어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시 과정을 전수조사하자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취지에는 동의했지만 아직 세부 논의가 시작도 안 된 상황이라서 처리가 불투명하고 해를 넘기면 총선 국면에 휘말려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여론은 실현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지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했습니다. 10명 중 67명꼴로 가능성이 낮거나 없다고 봤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이 66.2%였던 반면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본 비율은 24.7%에 불과했습니다. 모른다거나 답하지 않은 경우는 9.1%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본 응답은 25%였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서도 여지를 둔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40%가 넘었습니다. 부정 여론이 높은 와중에도 어떤 계층이 실현될 여지를 상대적으로 크게 두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부정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이 역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보수층의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정치 성향이더라도 실현 가능성보다 불가능 쪽의 인식이 훨씬 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비슷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 불가능 전망이 높았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인식이 한국당 지지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답변 유보 비율이 높았다는 점이 특이해 보입니다. 모른다고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은 60대 이상 응답자는 17.8%였습니다. 한 달 전 정치권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을 때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찬반 여론을 물었습니다. 찬성이 반대를 압도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민심을 단순화해보자면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찬성하지만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입니다. 이번 조사에 짙게 투영돼 있는 정치 불신을 정치권 스스로 더 짙게 만들지 조금이라도 옅어지게 할지 주목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5일 만 19세 이상 유권자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다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차명주식 매입 의혹 등에 대한 조 전 장관 관여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죠. 영장 재청구는 언제쯤 이뤄질까요? 네, 검찰은 웅동학원 관련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웅동학원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 법인인데요. 조 씨는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교사 채용을 대가로 2억여 원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배임 수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위장 소송으로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채용비리 전달책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까지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법원은 배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조 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목 부위 치료를 받고 상태가 더 호전된 뒤에 검찰은 조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또 조 씨를 상대로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조 전 장관 부부 등 다른 가족이 연루됐는지도 조사했는데요. 조 씨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어제 정경심 교수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서 각종 혐의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성 여부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조 전 장관 직접 조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네, 검찰은 구속 다음 날인 지난 25일에 이어 어제 정 교수를 또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쯤 WFM 주식 12만 주를 차명으로 시가보다 싸게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입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의 계좌로 5천만 원의 돈이 이체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있었다면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WFM 측이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싸게 팔았고 조 전 장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차익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투자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려운 만큼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YTN 취재진에게 문자 메시지로 계좌 이체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하며 WFM과 연락한 적도 연관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명 주식 의혹 외에도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 등 정 교수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다만 동생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정 교수 추가 조사 일정에 따라 소환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안을 보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받는 금융지원의 경우 소득 기준 상한선을 부부 합산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합니다. 매입 임대주택 그리고 역세권 청년주택 등의 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12,000호에서 14,500호로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에 3년간 총 3조 1,060억 원을 투입해 매년 결혼하는 부부의 절반 정도인 연간 2만 5천 쌍 정도가 혜택을 입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습니다. 최대 1억 원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혼부부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신혼부부의 고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주택 자금 문제입니다. 돈이 부족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빌린다 하더라도 대출 이자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처럼 주택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부산시의회가 마련했습니다. 최대 1억 원의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부산시가 3년 동안 대신 내주는 게 조례의 핵심입니다. 대상자는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로 지난해 도시노동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를 지원받는 기간 중 자녀를 낳으면 2년 동안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난임 치료를 1년 이상 받은 경우에도 지원 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았거나 직계가족과 전세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이자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면 청년들이 아마 결혼을 더 많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 출발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출산 장려도 할 수 있고. 신혼부부 한 가구가 전세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렸을 경우 연간 최대 3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계획을 준비해 내년 중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상훈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우리 경제의 문제로 떠오른 저물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만큼 현재 한국은행 통화정책의 목표인 금융과 물가 안정에서 물가 안정에 더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KDI는 특히 정부와 한국은행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현재 저물가 상황이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봤지만 물가 상승률 자체가 장기간 낮게 유지되는 것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S 지도자 알바그다디 제거를 알카에다 수장인 빈라덴 사살을 능가하는 치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탄핵 조사 등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반전 카드로 쓰려는 의도를 드러낸 건데 뒷말이 무성합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바그다디 사망을 공식 발표하기에 앞서 트위터로 아주 큰일이 방금 일어났다며 미리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 오전 백악관에서 회견을 열어 세 개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군 특수부대에 의해 제거된 알바그다디가 9.11 테러를 일으켜 미국민에게 악몽을 안긴 오사마 빈 라덴보다 더 거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in Laden was a big thing, but this is the biggest there is. This is the worst ever.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 에스퍼 국방장관 등 핵심 참모들과 직접 특수부대 작전을 지켜봤다며 자신이 중심에 앉아있는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를 두고 2011년 5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안보팀 주요 인사들과 빈 라덴 사살을 지켜본 순간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직접 나서 알바그다디 제거를 띄운 것은 최근 자신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따른 IS 재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의 전면적인 탄핵 조사로 궁지에 몰리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벌써 뒷말이 무성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과도하게 자화자찬하면서 작전이 어떻게 실행됐는지, 알바그다디 아내와 아들이 어떻게 사망했는지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정보가 노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에 알리지 않고 러시아에 먼저 알바그다디 습격 소식을 알린 것도 문제가 돼 민주당 소속인 펠로시 하원 의장은 성명에서 하원에 관련 보고를 해달라고 백악관에 브리핑을 요구했습니다. 알바그다디 제거란 반전 카드가 벌써 논란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탄핵 조사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 힘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극단주의 무장조직 IS 지도자 알바그다디에 대한 미 특수부대의 작전명은 케일라 뮬러입니다. IS에 납치돼 비참하게 살해당한 여성 인권운동가의 이름을 딴 작전명입니다. 미 정부는 마침내 그녀의 한을 풀어주는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리아 북서부의 알바그다디 은신처에 대한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작전명은 케일라 뮬러.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난민 구호활동 도중 IS에 납치돼 숨진 미국인 여성 인권운동가의 이름을 따 지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수많은 사람들이 IS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며 케일라 뮬러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But they killed many people. Their murder of innocent Americans, James Foley,
Steven Sotloff, Peter Kasich, and Kayla Mueller were especially heinous. 케일라 뮬러는 국제구호단체 소속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돕다 IS에 납치돼 18개월간 억류됐습니다. 기독교를 믿던 그녀는 이슬람교의 개종을 거부했고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뮬러는 지난 2014년 억류 생활 중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무너지거나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IS와 절대 협상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모진 억류 생활을 힘겹게 버티던 뮬러가 숨진 사실은 지난 2015년 2월 공식 확인됐습니다. 26살 꽃다운 나이에 여성 인권운동가의 죽음은 당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IS 격퇴를 위해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뮬러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지 4년여 만에 이뤄진 케일라 뮬러 작전.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우리는 마침내 미국인 3명을 참수한 사람들을 심판했다며 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4중전회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지난해 2월 3중전회에 이어 약 20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19기 4중전회에서는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가 의제로 정해져 있어 홍콩 시위 사태 관련 인사들의 일부 교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공산당이 매년 개최하는 비공개 회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필두로 한 중국의 최고 지도부를 비롯해 19기 중앙위원 204명과 후보위원 172명이 참석합니다. 지난 2016년 11월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했지만 일본 측의 방해로 창고에 머물렀던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생존 위안부 피해자인 기루오녹 할머니와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3, 2, 1.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에서 온 생존 피해자 기루오녹 할머니가 군 목걸이를 직접 걸어줍니다. 나의 지난 아팠던 역사를 뿌렸으니 그 역사가 평화의 소녀상이 되어 이곳에 앉았으면. 보금자리는 워싱턴 DC 지역의 한인타운으로 불리는 애넌데일의 초입. 일본의 방해로 건립이 번번이 무산돼 3년여 만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제막식에는 애넌데일이 속한 버지니아주 정부 관계자와 주의원, 교민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추진위는 소녀상이 3년 만에 자기 집을 찾았다면서 일본의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상징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옆 건물에는 그동안의 과정을 보여주는 기억의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여성 인권과 인간 존엄, 반전과 불의에 대항하는 또 모든 그 풀뿌리 운동에 대한 사안 교육의 자료를 대중과 차세대들에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워싱턴 소녀상은 미국에 설치된 5번째 소녀상으로 평화비와 기린비 등 다른 상징물까지 포함하면 14번째 관련 조형물입니다. 건립 추진위는 미국의 중심부로 상징성이 큰 워싱턴 DC 내 공공장소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DC 인근 버지니아 애넌데일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 캘리포니아가 강풍 속에 산불이 번지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0만여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고 230만 명에 대해 예방적 단전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주택가 바로 옆으로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번지고 있습니다. 포도밭 한가운데 주택은 불이 붙어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 산불이 강풍을 타고 번지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또 20여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Woke up at around 4:30 this morning to news that we suddenly needed to evacuate, and so it was just trying to get all of our animals and all of our stuff loaded up and trying to figure out where to go. 산불이 가장 심한 곳은 북부의 와인 산지 소노마 카운티로
최고 시속 129km의 강풍까지 불면서 불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Overnight, we obviously saw the wind surface through Sonoma County, coming from the northerly northeast direction. With that, we had fire activity that increased. 소방 당국은 3만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10%밖에 진화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230만 명에 대해 예비적 강제 단전 조치까지 시행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작된 산불은 이미 121제곱킬로미터를 태웠지만 강풍을 타고 무섭게 확산하고 있어 언제 진화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사법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개혁안 선처리를 위해 군소야당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의원 정수 확대 논의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놨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12월 3일이라는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여야 5당의 대승적 합의가 이루어질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1대1 미니토론 더정치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민주당은 내일 10월 29일이면 네. 공수처 법안 등 그 검찰 개혁 법안들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4월 30일 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임위에서 180일 동안 이렇게 논의하고 법사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사개특위 법안이 법사위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별도의 체계 작구 기간이 필요 없다. 그래서 90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4월 30일 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일이면 180일이 지나는 날이어서 부의가 가능하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이런 이 법 해석을 가지게 된 거는 법 해석의 문제도 또 있는 거지만 광장과 시민들 사이에서 더 이상 검찰개혁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시대적 화두이자 과제 아니냐. 그래서 이제 소모적인 정쟁과 논란들을 좀 지양하고 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좀 진행해보자. 그래서 시대의 명령인 국민들의 화두인 공수처법 이제 처리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부의 여부는 어떻게? 그러니까 부의가 상정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상정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상정해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예비적 성격을 부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의에 대한 자동 부의가 되는 거냐 아니면 체계작구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사위 숙려 기간을 또 90일을 거쳐야 되는 거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국회의장이 이제 법 해석을 해서 아마 선포하면 되는 일로 보여지는데 문희상 의장께서도 뭐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일 부의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지금은 오늘 오전에도 아마 3당 원내대표하고 충분하게 상의하신 것 같고 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걸로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은 여전히 내일이면 부의가 가능한 자동 부의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문 의장도 그런 입장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하긴 했지만 아직 명확히 입장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는 12월 3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에서는 언제가 부의 시점으로 저는 뭐 10월 26일로 보는 거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 29일로 보는 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그 자문위원들이 그렇게 의견을 한 거는 아마 국회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기동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안이 올라오면 그 법안이라는 것은 이제 상임위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논의되는데요. 그게 이제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법사위로 와서 법사위에서 혹시 이게 다른 법과 충돌이 되거나 자꾸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체계 자구 심사를 법사위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법사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지면서
결국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충분히 그 내부에서 그것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도 법사위에서 고유법, 법사위에서 다루는 법 중에서 그 일소위라는 곳에서 이제 논의가 되면 전체 회의에 올라왔을 때 크게 더 그 토론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회 법사위에서의 그 체계 작구 심사라는 기능이 어떤 역할인지 자세히 안다면 아마 그 자문위원들이 굳이 그 90일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말씀 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면에서는 앞서 말씀하신 10월 29일 날 자동 부의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회 입법조사처는 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다수 의견이 예. 사실 사법개혁 특위가 8월 말로 이제 시한이 종료가 됐고 예. 법사위로 넘어온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9월 초로부터 90일을 산정해서 예. 12월 3일에 가능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다수 의견인데 아직 문희상 의장 입장은 명확치는 않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내일 부의를 선포할까요? 그러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처음에 10월 29일 날 부의가 가능하다고 말씀 주시는 건 법 해석을 둘러싼 정통 해석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더 이상 논의를 좀 지체하지 말아달라. 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광장에서도 많은 수많은 요구가 있었고 국민들이 고생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들 국회가 더 이상 어떤 법 해석의 문제로 자꾸 체계 정비의 문제로 예. 90일을 또 허송세월을 한다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국회의장은 또 3당 혹은 5당 그리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원만하게 화합하고 소통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져가야 될 정책 책무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은 그리고 현재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중요한 정치적 지분 그리고 자산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소홀히 흘려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공수처법뿐만이 아니라 선거제 개혁 문제들도 있는 거고 예산 또 처리 문제들까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과정인 걸로 그렇게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네. 좀 말씀을 추가 제가 덧붙이면은요. 그러니까 부의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상임위를 떠났다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상임위를 떠나도 이미 원내대표와 그 법안을 또 논의할 수 있는 한 분 해가지고 투투투에서 6분이 지금 논의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6인 협의체. 이제 6인 협의체에서 그런 식으로 논의가 되고 솔직히 그 전에 그러면 법사위에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떤 면에서는 상임위에서 손을 뗐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장께서 보다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해서 한국당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했고 그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인 또 그런 작용, 압박도 했다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논의를 촉진시키는 어떤 자극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분을 확보하는 차원일 수도 있어 보여요. 예, 그럼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시점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국당은 뭐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했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뭐 절대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제 정당이나 정치 세력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지금 민주당은 12월 3일 이전에 뭐 당장이라도 하고 싶은 입장인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합의해서 조기 처리 공수처법 조기 처리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이제 그 부분은 그러니까 공수처랑 선거법 모두 다 논의를 같이 시작하고 빨리 결론을 내자라는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 표결 방식에 있어서는 지난 4월에 선거법을 먼저 표결하고 공수처법 등 이제 사법개혁 법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합의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은 선거법에 뭔가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공수처법 등 경찰개혁 법안이 예를 들어서 한 달 정도 미뤄진다고 해도 뭐 크게 그렇게 지금 당장 문제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장의 여론이 예. 들끓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빨리 해야 그것이 된다는 그러니까 입장은.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게 선거법과 검찰 개혁까지 모두 다 이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섣부르게 공수처 법안만 먼저 했다가 부결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을 미루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예. 선거법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있고 그게 여당이 같이 그 목소리를 좀 내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12월 3일에 이제 상정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국회 입법조사처나 다른 야당들 입장을 들어보면 물론 한국당은 내년 1월 말이라고 하더군요. 네. 네. 그건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요. 네. 이 자리에 없으니까. 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잘 설득해서 선거법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내고 뭐 10월 말이나 11월 중에라도 공수처법 등을 먼저 처리한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닐까요? 민주당 단독으로 해낼 수 없는 사안입니다. 네. 4월 30일 공조가 이루어졌던 함께했던 세력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심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저는 만약에 정치적 셈법으로 보면 제가 바른미래당 혹은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한신당, 정의당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에게 부채를 안겨주는 심정으로 공수처법 처리를 전격적으로 결행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온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왜 그러냐면 엄청난 부채의식을 안겨주는 거거든요. 민주당에게. 공수처법이 그렇게 탐나고 시대의 화두로서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 너희들의 명제에 동의한다고 왈칵 저는 동의를 해주시면 그 이후의 정치적 부담은 오로지 저는 민주당한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패스트트랙에 동참했던 다른 야당의 목소리들을 훨씬 더 과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왜 인색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아직도 믿을 수 없어라는 그런 서운함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민주당의 어떤 선이라든지 진위 이런 부분을 믿을 수 없고 애초에 약속대로 해야 된다고 해도 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 보이고 있는 행태로 봤을 때 뭔가 큰 차원의 정치적 해법과 탕평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불가능해 보인다는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다시 4월 30일 이전의 정신으로 좀 돌아가서 자유한국당을 끌어들여서 토론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으니 그런 공조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함께 처리해야 된다. 이런 명제에만 동의를 해주신다면 그거 한 달 광장에 계신 분들 설득시키고 함께 가야 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면 12월 3일 그 직후에 그 이후에 동시 뭐 선후라고 얘기하셨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일에 뭐 그렇죠. 몇 같은 날 분차는 순서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동시 처리로 그렇게 이해들을 하겠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합의해줄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 이제 정의당 네. 그 심상정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지난 1월 여야 5당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까지 함께 합의했던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한 전제 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은 오래된 논의입니다. 네, 사실 뭐 정치권에서 의원 정수 확대 얘기는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내심으로는 또는 뭐 정치적으로는 전문가일수록 필요성을 더 얘기하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어서 그동안 이제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정수 얘기를 꺼내기 힘들어하는데 심상정 대표가 꺼냈어요. 바른미래당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심상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5당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때 의원 정수 10% 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라고 했고 1월에도 또 비슷한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나경원 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는 약속한 건 아니다, 증언에 대해서 약속한 건 아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논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합의문에 같이 이제 동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뭐 입장을 확 바꿨죠. 나경원 대표 한국당에서 갑자기 의원 정수는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없애버리자라는 정말 그 유연적인 선거법 개정안을 그쪽에서는 제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당이 이 선거법 논의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태도를 그때 당시에 보여줬던 것이고 뭐 그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하지만 이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단지 예산을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돈을 덜 쓰겠다라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권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지 않는 어떤 국회의 모습을 전면적인 새 신안을 내면서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를 반드시 넣겠다라는 것을 같이 합의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상임위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고 법안 소위가 열리게 돼서 법안들이 빨리 처리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그 개혁안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이 안 되고 또 만들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약속하면서 국민들에게 설득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의원 정수 확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그리고 네. 그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만이 저는 선거법 개정에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요.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토론 진행해 가겠습니다. 한국당 이정현 의원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 세월호 보도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붙여졌고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가 오늘 항소심에서는 벌금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지만 이게 뭐 징역형이든 집행유예든 또는 벌금이든 2심에서는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직이 유지된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직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되면 의원직 상실 여부가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네. 네,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국민 소환제 등 국민이 요구하는 국회 견제 장치를 같이 들여오면 국민이 동의해 주지 않겠냐라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론은 지난번에 4당 패스트트랙 합의할 시에 지역구 225석, 네. 75석 비례대표 해서 300석 의원수 정원을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의원총회에서 확정해서 추진한 사안이고요. 최이배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의 진정성을 모르는 바는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과 싸우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저는 뭐 거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만큼 여의도 정치권이 생산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했고 대립과 극한 갈등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어떤 자체적인 개혁 선언을 한들 아니면 어떤 제도적 보완책을 거기다 갖다 붙인들지 간에 국민 여러분께서 동의해 줄 리 저는 만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의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 싸우거나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내는 게 맞지 국민들 상대로 해서 싸우는 건 지금의 시점에서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를 왜 도입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긍정성마저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이 큰 사안이거든요. 어려울 때일수록 저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이 수당 의원 대표성 문제라든지 비례성이라든지 또 이 대표성의 문제로 봤을 때 의원 정수가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학계의 권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내부에 그런 논리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권유와 논리로 그리고 정치권의 어떤 그 바램으로 국민 여러분을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그 논의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네, 어제 심상정 대표가 의원 정수 확대를 얘기했을 때 저는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당은 공수처법
우선 처리에 굉장한 비중을 두고 있고요.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이고요. 지금 다른 야당들은 그것 못지않게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도 지금에 있는 패스트트랙 그 법안 플러스 알파, 의원 정수 확대죠.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던져서 민주당이 양보하면 공수처법을 11월 중에 조기 처리를 하고 선거법도 야당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이런 것을 모색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선거법에 대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지역구 의석수가 줄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의석수가 줄지 않게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게 하려면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월 달에 5당 대표들이 합의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의원 정수 확대를 놓고 같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한국당도 함께 하면서 선거법을 개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법과 선거법에 대해서 모두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의 하나로서 의원 정수 확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된다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인데요. 결국은 한국당은 물론 본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심 거기에 같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이 지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직접 들어보고 확인하고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의 입장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없는 합의 있다고 하시지 말고 우리 당으로서는 지금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의원 정수 안에서 이 비례대표 부분을 조금 부활하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논의할 수 있지만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 반합니다. 민주당 이중대가 되어 불의한 조국의 수호에 앞장선 것을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 처지에 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명확하게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한국당 입장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지금 최 의원 말씀 들어보면은 내심으로는 반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저분들의 속내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서요. 저분들의 속내를 짐작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겠고. 노코멘트로. 그 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진지하게 고민이 될 수 있으려면은요. 이렇게 선거를 앞둔 시기, 그래서 뭔가 선거구제를 조정하는데 그것의 매개체로서 정수 문제 확대를 꺼내면 있는 진심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는 불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 판단한다면 정치권이 합의를 해야 된다면 21대 초반에 합의를 해서 22대부터 적용을 하든지 아니면 23대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1대 초반기에 들어와서 의원 정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그 의원 정수를 여튼 한 10% 정도를 묶어 한 30명 정도를 증원한다. 다만 이 30명까지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세비 총액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국회 개혁의 문제라든지 국민 소환의 문제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책들을 가지고 힘있게 같이 국민들하고 논의하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합의해서 초기에 합의를 해놓고 22대 적용을 하든지 23대 적용을 한다면 저는 국민들께서 그래 진실 한번 믿어볼게 하고 의원 정수 확대 문제에서 동의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저는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질문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한국당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공수처법의 조기 처리를 약속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선거법 의원 정수 늘리는 거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현실 속에서 지고지순한 우리의 명제이고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이 검찰 개혁의 문제가
정당 간의 거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네. 저는 목적 목지한테 과정과 수단도 대단히 정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국민들 속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다른 정당이 그렇게 제안하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렇게 제안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 의원께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죠. 지금 선거법을 다시 재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기 의원 개인 의견이시겠습니다만 매우 완강해 보입니다. 예. 그냥 이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뭐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에 따른다면 12월 3일 이후에 선거법과 그다음에 공수처법 등을 동시에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예. 그때는 뭐 선거법 재조정이 없더라도 둘 다 통과되는 겁니까? 당연히 저는 뭐 그때 4월 달에 동의했던 분들은 그대로 다 같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네. 면에서는 통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까 기 의원님께서 이제 선거법의 개정을 이렇게 막바지에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국민적으로 공감이 어렵다고 하지만 솔직히 20대 국회 들어오자마자 선거법 논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정개특위가 계속 가동이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막바지에 결국 가서야 뭔가 이제 합의가 시작되고 논의가 시작돼서 그나마 작년 말에 손학규 대표가 단식하면서 화두가 던져지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까지 그 무리하게 동물국회라는 큰 오명을 뒤집어 쓰면서까지 추진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 의원님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이제 맞는 말씀이지만 이상적인 말씀이어서 현실적으로 국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그 노력을 안 한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저희가 더 많은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회를 놓쳤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 문제를 결국 정치개혁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개혁 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은 그렇게 우리가 또 논의하는 장을 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짧은 기간이나마 좀 그거를 여당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 의원님, 그동안 국회가 뭘 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전문가 입장도 아까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 얘기들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 안철수 대표 시절에 그 의원 정수 반대 입장 나왔을 때 그때도 이제 설왕설래가 있었고요. 근데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뭐 지난해 손학규 대표 단식도 그렇습니다만 야당 쪽에서 의원수 정수 확대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이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정치적 유불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정당하는 사람으로서 뭐 국민들 앞에 뭐 이렇게 그렇게 이 돋보이게 잘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당리 당략이 있어요. 양당 구조가 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정당 내에서는 이 다당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험성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다수정당의 목소리들이 더욱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목소리가 지금의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소극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만큼 절박하지 못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 전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대 정당 두 정당이 절박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거대 정당을 제외한 3당과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조차도 이 네. 문제를 의제화시켜서 절박하게 싸워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1의 책임은 1당과 2당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당과 유력한 국민적 지지를 갖고 있는 정당들 역시 이 책임으로부터 피해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전에도 논의를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 시기적 특성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그건 정치권의 셈법이고 정치권의 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21대 초기 국회에서부터 정치개혁을 화두로 내걸어서 네. 아마 연말에 어떤 안이 통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합니다. 당장 지금 추진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국회 개혁을 먼저 이루어내고 그랬을 때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1년, 2년 정도 줄기차게 캠페인도 하고 실행해 낸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론적으로는 확대는 동의하시는 거군요. 필요성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이 시기에 지금은 있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합니다. 네, 두 분 입장은 명확히 들었습니다. 자, 한 가지 주제만 간단하게 더 토론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계엄령 문건이 공개가 되고 이 부분 뭐 비슷한 문건이 지난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민군 합동 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혹이 남아 있어요.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재수사 필요하고요. 특히나 지금 문건의 진위 여부부터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논란부터 종식을 시키고 그리고 그 문건이 진짜라면 결국 그 작성한 사람들, 군 내에 있던 누군가였을 것이고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네. 지금 이제 해외 도피 중인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내로 소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그 문건이 작성될 당시 수사가 시작되기 몇 달 전에 이미 해외로 도피했어요. 그건 뭔가 본인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거를 결과적으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서 보듯이 네. 수사를 앞두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들은 뒤가 구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사를 할 수 없다. 이건 정말 이상하고 황당한 셈법인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문건이 사실일 경우에는. 네. 그 문건이 사실이고 NSC에 모 야당의 대표가 참석해서 주재했다. 이런 팩트라든지 증언 이런 부분들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분과 그분 정당의 연관성 이런 부분을 정말 깨끗하게 클리어하기 위해서라도 네. 이 재조사의 단위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한번 손을 탔던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특검이 될지 아니면 경찰 조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수사해서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야당을 위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줘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을 위해서라도 재수사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시는 과정에 제1야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 얘기예요. 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NSC를 주재하면서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증언이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군 합동 조사반이 한 번 있었고요. 또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를 같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현재 정부의 국방부가 가장 네. 많은 내용을 저는 알고 있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빨리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검찰에서 추가적인 더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를 하기 위해서 조 기무사령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환도 같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수사를 묻었다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현 검찰도 현 정부의 검찰입니다. 그거는 현 정부가 책임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당에서 먼저 특검을 제안해 주시면 국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특검 제안할 가능성 있나요? 지금 오늘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에서 특검 등 이런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금방 네. 최이비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인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거제도는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전부 소선거구제로 선출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당론은 이제 변경되고 철회되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의 전향적인 모습을 결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거대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대 반영되고 소수 정당에 대한 지지는 과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이 정권은 재정 확대라고 하는 진통제만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민부론을 외면하고 실패한 좌파 경제 실험을 끝까지 고집하면 우리 경제가 회복 불능의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현금 살포까지 더해진다면 우리 경제가
정말 베네수엘라와 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는 죽습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입시제도 개혁의 본질은 조국 사태의 본질을 포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교육 정책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열구가 이루어진 후에 입안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이득과 교환할 수는 없습니다. 금강산 우리측 시설 철거 협의를 요청한 북한 통지문과 관련해 정부는 오늘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논의할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남북 간 모든 현안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 처리가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로 재임 881일을 맞아 87년 개헌 이후 최장수 총리에 올랐습니다. 이 총리는 출근길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여권 내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혼집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 융자해주는 대상과 기간을 크게 늘려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선 신혼부부 대출금 1억 원까지 부산시가 이자를 3년간 지원해주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30만 원 정도 들 것이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상이 나왔습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묵값이 올라 지난해 27만 원보다 비용이 10%가량 늘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지도자 알-바그다디가 미군 특수부대 작전 과정에서 스스로 폭탄 조끼를 터뜨려 숨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요일 오전 이례적으로 회견을 열어 빈라덴 사살을 능가하는 일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주 북한이 금강산 남측 시설물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통지문을 보내온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오늘 오전에 답신을 보냈습니다. 북측이 제기한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협의하자며 금강산에서의 실무회담을 제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보낸 답신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통일부가 오늘 오전에 계속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통지문을 전달했는데 통지문의 발신자는 우리 정부와 현대아산이 각각 보냈고 북측의 수신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 두 곳입니다. 우선 정부는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시설물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전반을 협의하기 위해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남북 당국자 간 협의에 현대아산 등 금강산 관광 사업자도 동행할 거라고 통지했습니다. 현대아산 측도 북측에 따로 보낸 통지문에서 북측이 제기한 문제와 더불어서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일부는 통지문의 실무회담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면서 향후 확정되면 따로 알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아산 측이 북측에 보낸 통지문에는 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협의하자 이런 제안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습니까? 네, 통일부는 그에 대해서 앞서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밝혔던 창의적 해법과 관련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의적 해법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금강산 지역은 관광 지역으로서의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산 가족의 만남의 장,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의 공간,
이렇게 그 세 개의 기능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해법이라는 것도 이러한 세 가지 어떤 기능적 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출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실제로 지금 추진 가능한 관광 재개 방안으로도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개별 관광이 꼽히는데, 이 경우에는 2008년 박왕자 씨 피살 사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광객의 신변 안전 보장 문제가 선결 과제로 꼽힙니다. 또 개별 관광에 국한된다 하더라도 벌크 캐시, 이른바 대량 현금의 북한 유입을 금하는 대북 제재 저촉 우려는 여전한 만큼 결국 북미 대화 진전과 진도를 맞춰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강산 문제를 문서 교환으로만 협의하자며 냉담한 태도를 보인 북한이 오늘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응해서 향후 남북 대화 재개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내일 공수처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립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오전에 만났지만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상황 알아봅니다. 최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앞서 오전에 이루어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여야는 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의 부의 시점이 내일이라며 줄곧 공수처법에 대한 협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과 선거법 등 개혁 법안 논의에 여야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약 내일 부의를 강행하면 불법이라는 뜻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만약 불법 부의가 이루어지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공을 펼쳤습니다. 내일 당장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 부의는 안 된다고 거들었습니다. 이 합의가 안 되면 처리도 안 되는 만큼 문 의장이 갈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렇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긋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 사법개혁 법안에 부의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됩니다. 다만 부의와 상정은 엄연히 다른 만큼 내일 부의가 되더라도 이 사법개혁안이 당장 상정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정을 유독 강조했던 대통령 시정연설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에도 무슨 내용이 담길지 궁금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았습니까? 네, 오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4일간 3당 교섭단체의 대표 연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원내대표의 연설 키워드는 이 공정과 개혁, 공존이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 국회를 개혁하고 입시, 취업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의 공정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 과제를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 가운데에서도 공수처 설치를 강조했는데요. 이 공수처가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핵심이라고 방점을 찍으며 야 3당의 공조를 통해 이 검찰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어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기능을 맡는 폐단과 이 잦은 국회 보이콧, 인사청문회 제도 등도 개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연설 말미에는 이 재작년 박근혜 정부의 계엄령 문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해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 문제도 쉽지 않은 난제입니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공수처 법안과 이 사실상 묶여있는 선거법 개정안은 20대 개혁 법안의 핵입니다. 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대를 보이곤 있지만 이 각 당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습니다. 여기에 의원 정수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어제에 이어
지난해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의원 정수 10% 이내 확대에 대해 검토하자는 당시 합의가 있었다며 이 정수 확대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이 지역구 의원 감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이 선거법 처리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하겠다고 한 뜻이지 확대에 합의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난 4월 여야 4당 공조에 함께했던 바른미래당도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정수 확대 논의에 환영한다고 밝혔지만 오신하 원내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최명기입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최대 당면 문제인 집 문제 해결에 앞으로 3년 동안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무주택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원 미만인 부부는 물론이고 또 사실혼 부부의 주거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서울에서 결혼하는 부부 2쌍 가운데 1쌍꼴로 매년 2만 5천 쌍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이상순 기자. 네, 서울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혼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네,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월세 자금의 이자를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융 지원이 있고요. 서울시가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내야 하는 연 이자를 최대 3%까지 10년 동안 서울시가 부담합니다. 임대주택 공급은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직접 조달하는 겁니다. 기존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 등의 방법으로 연간 14,500호를 마련하게 됩니다. 네, 일단 자금 지원은 기존에 있던 지원책보다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혜택을 보도록 대상 범위를 늘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이전에 없던 지원 방안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서울시의 매입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 출생으로 더 큰 집이 필요하면 추가 비용이 거의 없이 주택의 평형을 더 크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도우미도 생기는데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신청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을 다음 달 말까지 오픈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시내 25개 전 자치구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서 신혼부부의 보금자리 마련을 간접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지원 내용도 강화됐지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범위 확대, 얼마나 확대된 겁니까? 네, 우선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됐습니다. 기존의 합산 소득 8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서 사실상 직장인 대부분이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또 신혼부부 기준도 기존의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지원 내용도 좋아지고 또 범위가 늘었다면 결국 돈이 문제일 텐데요. 예산은 얼마나 들게 됩니까? 네, 서울시는 이런 신혼부부 지원 정책을 우선 3년 동안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3년간 3조 원을 마련해서 매년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서 연간 1,500호,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연간 14,500호가 주거 지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 한 해 결혼하는 5만여 쌍 중에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서울연구원은 이 같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편익은 6조 4천억 원,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8천억 원에 이르고 3만 2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수입니다. 태풍 등의 영향으로 배추와 묵값이 오르면서 올해 김장 비용은 지난해보다 10% 정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을 30만 원 안팎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27만 원보다 10% 정도 오른 금액입니다. 김장 비용이 오른 것은 배추와 무의 생산이 평년보다 각각 21%, 18% 줄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추와 마늘 등 양념류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배추와 무의 비축 물량을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김장 채소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슬람 급진 무장 세력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가 미군의 공격으로 숨졌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작전으로 해석됩니다. IS 조직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IS 수장의 죽음을 전 세계에 공표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IS 수장 알-바그다디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 군견의 추적으로 도망치다 터널 끝에 다다랐고 조끼를 폭발시켜 자폭했다. 마지막 순간을 훌쩍이고 절규하며 보냈다며 그의 최후를 이렇게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망 현장에서 DNA 검사로 신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급습으로 알-바그다디의 아이 3명과 부인 2명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8살로 추정되는 알-바그다디는 IS 전성기였던 2014년부터 오사마 빈라덴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입니다. 때문에 미국 정보당국은 지난 5년간 그의 소재를 추적해왔고 이번 작전 성공까지 오랜 시간 공을 들였습니다. 시리아 북부 이들립 지역에서 야음을 틈타 이루어진 이번 작전에는 최정예 특공대원 수십 명이 투입됐습니다. 또 이라크와 터키, 시리아, 러시아 등 다양한 조력자들의 정보 제공과 지원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측이 알-바그다디 공격 작전 당시의 백악관 상황실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2011년 5월에 오바마 정부 시절에 9.11 테러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 사살 당시와도 비교가 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이 공개한 백악관 상황실의 모습을 보면요. 정중앙에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펜스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한데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핵심 참모진들이 정장이나 군복 차림에 다소 경직된 표정으로 정면 카메라를 응시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반면 오사마 빈 라덴 공격 작전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은 군 참모진에게 정중앙 좌석을 나눠주고 클린턴 국무장관 등 외교안보팀이 함께했습니다. 최고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작전을 지휘하는 군 참모진을 전면에 내세운 겁니다. 대부분 참모진은 간단한 셔츠 차림으로 팔짱을 끼거나 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한 것도 비교가 됩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번 IS 수장 사망 발표에는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바그다디의 사망은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결정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했는데요. IS 격퇴전을 함께 해온 동맹 쿠르드를 버리고 미군 철수로 오히려 IS 재건을 조장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일축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이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민주당의 탄핵 압박에 직면한 상황에서 재선 도전을 앞두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노림수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럼 알-바그다디 사망 이후 IS 조직은 살아남을까요? 어떤 전망이 나옵니까? 네, 수장 알-바그다디의 사망 뒤 IS 지도부가 당분간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바그다디는 지난 8월 압둘라 카르다시라는 인물을 후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진 바 있는데요. 카르다시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재정비해도 IS가 예전 같은 국제 테러 조직으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럼에도 점조직식으로 계속 자생적인 테러를 이어가면서 새로운 구심점만 생긴다면 세력을 더욱 부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오늘은 차차 흐려지면서 밤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미세먼지 농도도 일시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비 예보가 있는데 하늘이 많이 흐려졌다고요? 네, 오후 들면서 하늘이 점차 흐려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비가 내리는 지역은 없습니다. 하지만 퇴근길 무렵에는 서울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내리는 비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내리는 동안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있겠고요. 일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황사가 지나면서 흙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우산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후 늦게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6시 이후에는 서울 등 중부 지방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비구름은 밤사이에 전북과 경북 지방까지 영향을 준 뒤 내일 새벽쯤에는 동쪽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많진 않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밤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예년 수준의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광주 19도, 대구 20도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미세먼지 걱정이 없지만 밤 사이에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곳에 따라서는 밤 사이 흙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겠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5% 선을 유지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정국을 지나오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하는 추세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30%까지 하락했던 지지율은 4주 만에 40%대를 회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당과의 지지율 격차는 8.4%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한편 조국 사태를 계기로 여야는 고위공직자 자녀 대상 대입 전수조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67명은 실현 가능성을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이번 주 조사 결과 보죠. 네, 지난주 5일간 매일 조사한 결과 집계치입니다. 부정평가가 50.4%, 긍정평가가 45.7%. 여전히 부정평가가 다소 높지만 그 격차는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네, 일간 흐름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맨 왼쪽이 전전주 금요일이고요. 전주 월요일부터 보고 계십니다. 네. 등락을 거듭하다가 주 후반에 다소 좁혀지는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쨌든 2주 연속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야당에서 공세했던 이제 핵심 이슈가 이제 조국 장관의 사퇴였었는데 2주 전에 이미 이제 사퇴를 해서 야당의 그 핵심 이슈는 이제 사라진 상태고 지금 부정평가가 이제 10주째 계속 높아지긴 했는데 일단 중도층에서 40% 선의 긍정평가를 회복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진보는 진보대로, 이제 보수는 보수대로 양 지지층의 변화는 크게 없는데 중도층이 이제 조국 교수가 사퇴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잘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잘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지만 또 다음에 향후 남은 임기 동안 잘 할 것인지 어떤 기대에 섞인 전망도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도층은 아무래도 남은 임기 동안 잘 대통령이 그 국정을 수행해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겨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긍부정이 조금 좁혀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가 오차 범위 내 이제 가까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일단 지난 한 주간에는 어떤 뉴스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제 특징한 세 가지로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좀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조국 정국 과정에서 잘 안 보였거든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주도권을 좀 잡아가고 있다. 시정연설을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 지도자와 만남도 있었고요. 정시 확대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친서를 통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이낙연 총리가 면담을 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대통령이 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당의 악재가 좀 쌓였다. 최근에. 그래서 표창장 논란 50만 원 상품권 그리고 이 패스트트랙에서 논란이 됐던 당사자들을 공천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좀 논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애 집회 한국당의 당원들을 동원해서 장애 집회를 한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또 이제 야간에 그 철야 집회 기독교 인사들이 하는 집회도 참석을 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촛불 계엄령 문서
논란이 또 불거졌죠. 그래서 한국당이 좀 악재가 좀 낀 한 주였고요. 무엇보다 중요했던 게 이제 정경심 교수의 구속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관심 포인트였는데 분명히 뭐 정권은 상당히 악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수층들이나 중도층은 이미 예견된 일로 좀 받아들인 것 같고요. 진보층 중에서 일부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표창원 의원의 불출마 소식 그날 공교롭게 같은 날 들리면서 관심이 좀 분산된 국민들의 관심이 좀 분산된 효과가 있어서 지지도에는 대통령 지지도에 크게 악재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의 구속건이 악재였으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지율 하락 쪽으로 기능하지는 않았다라는. 네,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악재 중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련해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요일 날 일간 지지율을 보면 수요일 날 이제 그런 소식이 들렸는데 그리고 이제 정경심 교수가 그날 이제 조사받는 기간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좀 일간 조사를 보면 네오미터 조사를 보면 빠진 것으로 드러났고 일간으로는 수요일에 많이 빠졌더라고요. 빠졌죠. 그리고 이제 목금이 회복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월화수목금 지난주 일간 흐름 다시 한번 보고 계신데요. 수요일에 부정평가는 전날에 비해서 4%포인트가 늘었고요. 긍정평가는 약 4%포인트 가량 떨어져서 무려 8%포인트의 격차가 벌어지는 더 추가로 벌어진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뉴스들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이번 주에는 북한의 이제 금강산 이제 실무회담 이제 남측이 제안했는데 이루어질지 관심의 대상이고요. 만약에 좀 건설적인 내용의 이제 제안들이 오가면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요. 또 패스트트랙 사건이 이제 국감이 끝났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두할지 여부 이 부분이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또 그 대입 정시 확대 논란 여론조사 결과 정시 찬성 의견이 한 60% 넘기 때문에 뭐 진보 진영 일부에서 혹은 교육계 일부에서 이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 이번 달 말 또 11월 초에 소비자 물가 10월 동향 등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또 비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공수처 법안 등 우선 처리 가능성 이 부분은 여야가 지금 팽팽한 상황이라서 좀 어느 쪽으로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정경심 교수 구속 말씀해 주셨는데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은 그와 비교할 때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환의 근거가 확실하냐 이걸 이제 국민들이 따져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표적 수사, 억지 수사 이런 비판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겨레 신문의 기자 같은 경우 전격적으로 수사를 검찰총장이 지시를 했죠. 본인과 관련된 윤중천, 접대설 뭐 이런 어떤 뭔가 진술이 나왔다 이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보도에 대해서 강경하게 좀 대응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권익위원회에서는 그 검찰총장이 고발한 것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습니다. 이해관계 충돌로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지시를 한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또 유시민 전 장관 알릴레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사를 지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강대강으로 부딪히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들어올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국 장관까지 연루됐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직은 뚜렷한 증거나 혐의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전격 소환했을 때 국민들 반응이 어떻게 불러일으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언론과 일부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계좌에서 특정 금액이 일정한 금액이 인출돼서 보내졌다 뭐 이런 보도를 완전 하는데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뭐 법조팀도 그 부분은 사실로 확인된 바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따님의 오피스텔 뭐 관련된 비용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에 대한 불신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이 좀 더 신중을 기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의 소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근거가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서 전반적인 지지율 판세, 여론 판세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자, 정당 지지율 흐름도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소폭 반등했습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만큼 떨어졌고요.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오랜만에 소폭 올랐습니다. 연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지지율은 소폭 떨어진 양상이고요. 자, 한국당에 조금 전에 이제 연속적으로 악재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박 대표께서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게 우리 박 대표께서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지 않나요? 네, 30% 정도의 지지를 유지하는 데는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확장성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35%를 넘어서야 민주당하고 오차범위에서 경쟁을 하고 특히 캐스팅 보트 지역인 대전 충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 지역에서 내년 총선에 해볼 만한 것인데 지금 35%에 근접할 만하면 당내 여러 구설들이 나오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가산점이나 표창장 논란은 황교안 대표가 일단 하루 만에 지금 번복하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입장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 뭐 조경태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당 내에서 이제 전직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가 비판적인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 이제 임기가 12월 달까지인데 12월 달에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다른 의원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12.6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또 황교안 대표를 두고 이 우리공화당 측 인사들이 유권자들이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내지 않았습니까? 배신자라고 그랬죠. 네네 이런 목소리들이 분열된 목소리들이 이제 확장성에서는 확실히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지지율이 그것 때문에 3주 만에 소폭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게 어떻게 보면 뭐 일부에서는 그게 극우 집회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탄핵을 막지 못한 그리고 입장이 모호한 그런 황 대표에 대한 공격을 좀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그렇죠. 이게 바로 12.6 그 추모식 때 그런 목소리들이 여과 없이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주도권을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한국당이. 근데 이거를 승리자로 포지셔닝하고 있단 말이죠. 국민들의 눈에는 뭔가 본인들이 승리했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기고만장한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 그런 악재들이 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볼 때는 이번 조국 정국 과정에서 집권층에 뭔가 경고를 줬다 이렇게 보지만 한편으로 국정농단의 원죄가 있는 한국당을 용서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층들이나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전히 한국당 확장력이 취약한데 혁신 없이 반문재인 이것만 가지고 총선을 치르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 수도 있다. 그래서 당내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도층 여론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평가에서는 부정 평가가 더 높은데 정당 지지율은 또 민주당이 높거든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수가 샤이 보수에서 앵그리 보수로 광장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한국당이라든지 또 다른 보수 정당들이 이 앵그리 보수의 표심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데 정당 지지율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높은 근접하다가도 다시 벌어지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도층에서 특히 격차가 거의 붙었다가 다시 이제 벌어지는 이 모습이 한국당으로서는 최근 들어서 또 비호감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비호감도가 62%까지 나오고 이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호감도 62%가 지금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에는 그릇의 문제라는 거죠. 보수 표심이 지금 비등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 바깥에서는 또 다른 정당들의 그릇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년 총선이나 대선을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복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야당이 제대로 이제 못하는 점 때문에 다음 총선 대선이 낙관적이지 못하다. 보수 야당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 성향이 매우 강한 층으로부터도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중도층으로 확장도 어려운 그런 이중고에 빠져 있군요. 통합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도 최근에 보이고 있죠. 보수 통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중도층의 여론을 잠깐 봤습니다만 부정평가가 훨씬 높긴 하지만 긍정평가가 40%대를 회복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아까 짚어주셨고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회복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어서 현안 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자,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 입시 전수조사 실현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24.7%가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고 66.2%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가능성을 낮게 본 응답자 중에서도 25%가 매우 낮다고 답했고 40%가 넘는 응답자가 비교적 여지를 둔 낮은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매우 높다는 8.7%, 높은 편 16%로 집계됐습니다. 자,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긍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보수층 인식이 가장 부정적이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여론이 훨씬 컸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도 민주당 지지층과 한국당 지지층 모두 불가능 전망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인식이 한국당 지지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소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연령별로도 흐름은 같았습니다. 다만 60세 이상에서 답변 유보 비율이 17.8%로 높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두 분께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진보나 여권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전수조사 이 법안 통과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은 높아요. 왜 그렇죠? 이게 질문이 실현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도 담겨진 답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여야를 물어나고 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행정 공무원들도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 자녀 못지않게 많은 비리들이 고위공직자 또 야당 자녀들한테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대 섞인 응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가 반영됐다. 동의하시나요? 기대 플러스 제가 보다 진보층이 좀 높은 이유가 진보 인사가 상대적으로 도덕성에 좀 위에 있지 않나. 나름대로 진보층들은 그렇게 좀 판단한 것 같고요. 개인적 소견은 공수처 수사 대상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대 국회가 마지막에 밥값하는 국회로 남기려면 패스트트랙 처리와 아울러 이 문제를 좀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